휴대의 분석 시간입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은 네. 대표님의 인기에 힘입어서 특집으로 특별하게 길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길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바로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네. 어제 우리 시장이 그래도 저는 보면서 우리 시장 그래도 잘 버티고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은 들긴 했거든요. 외국인들도 강하게 매도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약간 뭐 1% 정도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장도 조금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간밤에 제가 앵커 브리핑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간밤에 미국에서는 또 반도체가 또 강하게 반등이 네. 나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뭐 타이틀에서도 보면 삼성전자 얘기도 나오는 만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지금 긴축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막 치고 나가는 장은 아니더라도 네. 잘 버티고 있다는 자체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또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저께 약간 파월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 하락을 마감했습니다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버텼다는 느낌을 맞아요,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전과 같은 느낌이었으면 보통 2, 3% 정도 하락을 했어도 그렇죠. 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한 1%에서 1점 중반, 초중반 정도 하락 했죠.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을 따라간 것 같아요. 어저께 코스피는 개파락 나온 상황에서 약간 변동성이 있었지만 거의 시가 언저리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장중에는 플러스 전환까지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그러니까 미국도 어쨌든 뭐 오늘 저녁에 또 그 청문회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지켜보고 또 결국엔 고용 지표를 좀 확인해보자. 다음 주 또 CPI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겨우겨우 억지스럽게 상승 마감한 것도 그런 심리가 있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기승전 수급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수급. 네, 그 수급이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외국인들 수급이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네.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의 흐름을 좀 본다라면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1,300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좀 매도와 매수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 화면을 좀 보신다라면 그 외국인 그 옆에가 화면이 이제 환율 차트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수급인 것인데 그 1,300원 언저리가 올라왔을 때가 2월 17일이거든요. 예. 그 요때를 기준해서 외국인들은 거의 좀 매도 우위를 좀 보여줬었고 네. 대신에 1,300원 좀 약간 이제 이하로 가거나 1,300원 초반으로 좀 환율이 좀 완화가 된다면 또 소폭 매수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환율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매도가 좀 아주 많지 않았거든요. 한 1,200~1,300억 정도 선에서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있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환율하고는 좀 다르게 그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친다면 2,450포인트,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것 같으면은 좀 간헐적인 매수세. 또 반대로 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싶으면 좀 강한 매도가 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외국인들은 좀 지켜보자는 심리, 약간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시장을 위협하기보다는 제한된 매도. 오히려 기관 투자자가 어저께 한 8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그 외국인들은 환율이라든지 기관은 지수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거의 코스피 기준으로 친다라면 한 달 반 정도 2,500포인트가 저항으로 맞이하면서 돌파를 못했거든요. 예. 저도 계속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월발 금리 발작이 좀 발생을 한 것은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여기서 반등을 준다고 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좀 반등을 준다라면 현금화를 못하신 분들은 좀 현금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주가 지수만 본다라면 상당히 견조하죠. 뭐 거침없는 한 3주 정도 행보하고 나서 거침없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800포인트 돌파를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어저께도 진짜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가 붙은
회사는 그나마 좀 상승하거나 견조하게 마감을 했지만 나머지 종목은 처참했거든요. 맞아요. 어저께 코스닥 보시면 하락 종목이 천 종목이 상위 코스닥 시총 상위 5개는 다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상승 종목이 100몇 개고 나머지 종목이 다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조금은 너무 2차 전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시장은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라든지 CPI 이런 결과에 따라서 본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선물없이 동시 만기일인데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흐름 자체가 그 미국 증시도 일단은 좀 간망세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오히려 그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선물없이 동시 만기일의 지수 변동성이 오히려 적습니다. 장중에도 흐름을 보면 오히려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이 좀 높고 그래서 종가의 막판에 약간의 이제 대형주 중심의 그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에 뭐 주고받는 물량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도 장중 변동성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수급 처음에 이제 말씀하실 때 수급이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에 또 동의어가 우리나라 환율이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1,300원에서 또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가 버리면 환손실 내지는 이제 자금 유출 압박에 대한 노이즈가 있죠. 네. 근데 또 그걸 또 달리 얘기하면 또 달러화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달러하고 환율을 같이 그려보면 코롤레이션이 이제 상관계수가 0.9를 넘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면 원달러 환율이 또 상승하는 거고 그쵸. 달러가 약해지면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고 그게 또 외국인들의 매수고 들어오는 건데 달러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FOMC가 거의 2주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반등 나오면 조금 현금화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이냐면 3월 FOMC 이후에 과연 시장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있어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FOMC 이후에도 약간의 시장은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금리 관련해서는 뭐 패드워치는 뭐 0.5%가 상당히 높게 80%까지 높아졌더라고요. 거의 뭐 일주일 사이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30%였던 것이 지금 이번 주 바로 70% 후반대까지 네. 올라왔는데 과연 0.5% 인상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 아직까지는 0.2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0.25%를 인상을 하나 0.5% 인상을 하나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썩 좋게 해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이번에 특히 이제 점도표가 이제 나오는 달이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점도표가 좀 높게 찍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의외로 FOMC 이후에도 시장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특히 왜 그러냐면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4월 달 또 1분기 실적 어닝 시즌에 또 이제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약간 또 경계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 4월 중순까지는 좀 녹록치 않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굳이 뭐 현금화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약간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종목군들을 갖고 계시다라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네이버 카카오 주가 흐름이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시장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 대비해서 약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조금은 비중을 줄여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좀 안정권을 찾았을 때 다시 좀 종목을 재매수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만 너무 집중된 그리고 편중된 시장이라서 시장이 그렇게 좋다고만은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근데 2차 전지라도 버텨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반도체 좋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좋기보다는 하방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사실 이 2차 전지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2차 전지에만 집중됐다라는 거는 수급이 어디 갈 데 없다라는 거고, 갈 데 없다라는 거는 이 실적이 나오거나 어떤 그 기대를 줄 수 있는 성장 산업이 없다라는 거랑 동의어니까. 사실 또 2차 전지가 처음에 지금이야 약간 LNF나 삼성 SDI 쪽에서 조금씩 수주가 나와줘서 그렇지, 사실 초반에 올라갔던 거는 시장이 올라가면서 공매도의 청산으로 네. 인해서
가파르게 올라갔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일부 시가총액 지금 상위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은 논할 건 아니지만 밸류에이션이 지금 2025년 기준으로 PER이 50배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을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약간은 좀 과도하게 네. 쏠려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대표님하고 제가 생각이 좀 비슷한 부분과 다른 부분은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되려 우리나라는 오히려 무역 수지가 적자폭이 축소됐기 때문에 이익률이 생각보다 괜찮은 기업들이 나와주면서 2차 전지에 쏠려 있었던 게 조금은 확산돼서 다른 업종으로 가지 않겠나? 네. 물론 뭐 시장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막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좀 뭔가 종목 장세가 더 연출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3월만 놓고 보면 당장은 좀 약간 현금의 비중을 높이자라는 생각으로 들어요. 왜 한 달 내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여기서 뭐 바로 치고 나간다고 해서 2600포인트, 2700포인트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친다라면 물론 이제 종합주가지수랑 종목은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주가지수만 본다라면 약간 상당히 막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일부 좀 현금화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업종별로 섹터별로 보신다라면 저는 여전히 좀 시장이 안 좋은, 약간 아리송송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최근에 보시면 풍력 같은 기업들 그렇죠. 상당히 주가 흐름 한 2주 정도 흐름을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조금 주가 흐름들은 좀 돌아가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IT 쪽을 보신다라면 약간 OLED 쪽은 네. 흐름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종목별로 좀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뭐 여전히 좀 추세가 좀 견조한 종목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앞으로 좀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는 섹터들, 그런 쪽에 대해서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굳이 작은 흔들림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흔들린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뭐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은행주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은 연초에 상승했던 걸 다 반납했던 부분들인데, 여기서 다시 월초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갖고 있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런 부분들은 좀 종목별로, 업종별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쏠려 있는 게 물론 2차 전지도 있지만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엔터주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 한 나오시기 일주일 정도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바로 어제 SM이 15만 원을 달성하고 장중에는 뭐 16만 원까지도 갔습니다. 2월 8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인수전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나요 했는데 15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가 한 8, 9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가능할까 눈이 좀 동그래졌는데 22일쯤 출연하셨을 때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아직까지도 보시나요? 했는데 갑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제 정말 갔습니다. SM 주가 향방 어떻게 보실까요? 뭐 얻어 걸린 거죠.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에는 하이브가 승리를 했다 네. 평가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막상 공개 매수 끝나고 나니까 뭐 사주. 그렇죠. 개인 투자자 딱 매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가 일부만 맞아요. 저기가 하는 바람에 이거 뭐지 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아예 그냥 1조 2천억을 지금 쏟아붓겠다고 하면서 네. 15만 원을 부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에 대한 어떤 또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뭐 지분 경쟁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들이고, 여기서 또 하이브가 더 높은 가격을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겠지만 뭐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제가 맞았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카카오가 15만 원을 부른 것은 이 회사의 가치를 분석을 해서 15만 원을 불렀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뭐 값어치가 10만 원밖에 없는데 15만 원, 20만 원 불렀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타이밍 좋게 좀 맞았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얻어 걸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말씀을 해주신 거고, 사실 SM 엔터 뭐 시장 주인공이 되곤 있지만 난 이제 좀 시끄러운 쪽 보지 말래, 좀 잠잠한 조용한 쪽을 볼래 하면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YG 그리고 JYP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SM을 보유하지 않은 분이시라면 뭐 JYP는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YG 쪽도 봐도 좋을까요? 뭐 저는
다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도요? 네. 하지만 뭐 저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항상 뭐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YG 엔터테인먼트도 결국에는 뭐 약간 그런 리스크들이 뭐 내부적인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YG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보면 뭐 한 3만 원 있던 주가가 6만 원까지 올라온 부분들이고 약간 매물 부담감은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엔터 그 하이브하고 SM을 좀 제외하고 YG 엔터테인먼트나 JYP 엔터테인먼트는 여전히 우상향 기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번에도 JYP 엔터테인먼트를 얘기하면서 네. 피오하게 자기 할 일, IP를 잘 네. 쌓아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JYP를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다.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산 정말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도 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분을 엄청나게 네. 맞아요. 최근에 매수를 했었죠. 네. 엔터와 관련된 거는 SM은 뭐 자체적인 노이즈가 이제 뭐 주가 상승의 노이즈이긴 하지만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뭐 JYP나 YG, 뭐 큐브 엔터도 있고 네. 상당히 네. 많은 이제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 산업이네요. 2차 전지 못지않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히려 SM 이런 이슈로 인해서 K-팝, 그 엔터 쪽에 그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고 네. 있고 그 훈풍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퍼지고 있습니다. 엔터까지 저희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CRMA 기대감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 탑픽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폐배터리 쪽은? 뭐 폐배터리도 제일 많이 올라와서 네. 맞아요. 탑픽을 선정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어쨌든 그 유럽 그 CRMA 발음이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 이제 슬슬 나오죠. 이미 3월 달에 관련된 법안을 조금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부분들을 치우쳐서 좀 타격을 입었었던 교훈을 조금 이번에 좀 재편하겠다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유럽 내 생산된 원자재 관련해서 뭐 세금이라든지 보조금 혜택을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뭐 미국 IRA 법안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미국판하고 다른 점은 유럽은 이게 단일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연합이다 보니까 뭐 자기네 그 유럽 말고도 뭐 수입국을 다양화할 때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 IRA 법안보다는 조금 더 그 뭐랄까요, 규제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원은 좀 많이 하되 뭐 규제는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얕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재활용을 통해서 자체 조달 방식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배터리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슈가 좀 발생을 한다라면 좀 저는 오히려 좀 매도 관점으로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워낙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성일하이텍이라든지 뭐 세비캠이라든지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최근에 보시면 상당히 주가가 뭐 2차 전지 이슈가 있어지면서 원래는 좀 먼저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을 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오버슈팅을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좀 종목을 좀 제한적으로 본다라면 성일하이텍이 어쨌든 대장주 역할을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 종목은 성일하이텍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솔직히 세비캠이나 코스모 화학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비슷하게 좋은 회사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폐배터리 쪽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하고 있지만 이번에 유럽판 IRA 법안이든 미국 IRA 법안이든 결국에는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뭐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씩 좀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도 그런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풍력주들 같은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폐배터리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매도하고 현금을 챙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지금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물론 들고 계신 분들께서 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내려오면 다시 매수를 해야지 하셨던 분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분들께서는 좀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타자를 어디를 잡아야 할지 볼 때 신재생 그리고 탄소중립 쪽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보시는 탑픽주들 있을까요? 뭐 저는 CS 윈드 그룹을 좋게 보고 있어요. 뭐 CS 윈드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가 좋았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풍력 관련해 가지고 안정적인 그 매출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생소하시겠지만 SK 오션 플랜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상강 M&T, 상강 M&T가 이제 SK 그룹 편입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풍력이 어쨌든 지금 이제 해상 풍력으로 다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상에서는 설치할 장소도 없고, 또 하나가 소음 문제 때문에 그 조금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이제 해상으로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해상으로 가는데, 이 부유식 이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뭐 대만이 대형 대단지 해상 풍력 단지를 설치했을 때 상강 M&T가 없었으면은 이건 실패했을 거라고 말을 할 정도였고, 대만을 그 모델로 해가지고 뭐 일본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풍력 단지가 없어요, 미국은. 근데 이제 그 해상 풍력으로 이제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주가는 바닥권에 있고 아직 그런 이슈들이 좀 반영이 좀 덜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수소주들도 좀 주목을 해볼 수도 있다. 수소?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수소 버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전기차가 진짜로 보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전력망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만약에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내연기관차의 한 30% 비중으로 점유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전기를 하기 위해서 뭐 핵발전소라든지 이런 걸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그럼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 수소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건물형 수소 전지 이런 시장은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외로 시장에서는 주목을 못 받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랑 같이 묶여 간다라면 전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도 주가는 뭐 계속 바닥권에 있지만 이 회사는 뭐 그 수소 전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재생 에너지 풍력하고 전 수소주들도 이번 그 3월 이슈를 좀 대비해 본다라면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이 다들 이제 조금 놓치고 있었는데 조금씩 스금스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걱정거리이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떤 교수가 얘기한 건데 집단 자살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금 학계 출산율이 0.8명이 안 돼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 그 낮은 숫자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내지는 뭐 결혼, 출산과 관련된 계획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정부 정책의 또 방점이 이 출산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이게 또 근데 또 뭐 교육 정책, 뭐 주택 정책과 다 연결이 된 거라서 쏟아져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수혜주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호도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작은 분야일 수도 있어서 좀 이 맥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0.79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서울시 기준으로 0.58명인가 0.59명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그 15년 동안 뭐 이게 통계마다 달라요. 뭐 어떤 쪽에서 보면은 뭐 300억 넘게 예산이 편성됐었다고 하고,
다른 거는 15년 동안 280조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다고 합니다. 내용들을 보면은 예산이 뭐 그냥 대충 설렁설렁 편성된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의 요소에 잘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 쓴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1월 달쯤에도 서울시가 그 돌봄이라든지 관련해서 정책을 좀 발표한 게 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어저께 발표한 건 난임 치료를 아예 전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고, 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직접 나서겠다 이런 발언도 했었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참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저는 다행히 그 아이가 둘이라서 일단은 밥벌이는 그 뭐라 그럴까요? 네. 할당량은 채우긴 했는데 쉽지 않죠. 이 출산을 아이를 낳는다는 게 쉽지 않고, 맞아요. 그 아이를 낳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저희가 이제 후배나든지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결혼할 건데 우린 아이를 안 낳을 것이다. 다 이런 그렇더라고요. 친구들도 많거든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게, 아기는 좋지만 아이를 키우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말을 해서, 참 이게 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지도 못한 썼던 기억이 몇 번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출산 관련된 정책은 계속해서 확대될 거예요. 또 하나는 중국이죠. 중국도 중국. 우리나라만큼 출산율이 뚝뚝뚝 줄어들고 있죠. 상당히 그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산하 제한도 좀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출산 정책 관련해서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과거에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일본 제품들, 일본 제품들을 상당히 선호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출산 중국도 뭐 우리나라 제품이라든지 또 일본 제품을 또 선호한다라면 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움직임이 나왔는데, 과거에는 보면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반짝하고 다시 좀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런 저출산 관련된 교육주라든지 용품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씩은 좀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용품들 좀 보신다라면 결국은 제로투세븐은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강점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유아용품 관련해가지고의 안정적인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총이 좀 작아서 좀 방송에서 좀 언급하는 게 좀 맞나라는 건 좀 걱정은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교육주들을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그 광고, 이제 물론 이제 아이가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관심 없겠지만,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TV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아이 교육 그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오고 많아요. 있어요. 유재석 씨가 찍은 광고도 네. 있고, 이름 까먹었다. 이정재 씨가 찍은 광고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상당히 많이 예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도 그걸 다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신다라면 뭐 웅진 싱크빅이라든지, 그리고 메가박스 같은 기업들, 이 유아동 그 저학년, 그러니까 저연령대 초등학교 2, 3학년 이하의 이 아이들의 그 사교육비는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상상 그 이상으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런 시장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이를 낳는 쪽, 그리고 현금 지원 이런 쪽에 있다라면 돌봄이라든지 교육 쪽에 지원이 간다라면,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을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저같이 물리신 분들은 돈이 그렇게 다 쏟을 데가 없거든요. 한 종목만 픽을 하자면 어디 보시나요? 만약 용품을 본다라면 전 제로투세븐을 제로투세븐.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유아 교육 쪽을 좀 보신다라면 메가스터디나 웅진싱크빅 둘 다 나쁘지 않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교육 쪽까지 저희 들어봤습니다. 국가에 대한 기여 두 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분석이었고요. 뉴스탁 유창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